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이번 3월 들어서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것이 민법이 빨리 재미있어져야 돼요. 민법이 막연하게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서는 아직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입문 과정도 안 거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초부터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이 재미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민법이 우리가 다른 공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표현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은 사인과 사인 사이에, 즉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기가 사인, 상호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이거든요. 그럼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뭐 집도 팔아보기도 하고 땅도 사보기도 하고 물건도 팔아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법률적인 모든 관계를 이런 사인 상호,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이 우리 민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민법을 몰라봤어도 생활해 오는데 불편함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없었죠. 그래서 민법은 마치 생활 속의 법이에요. 생활 속의 법인데 근데 민법을 이제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의례껏 그래왔던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이를 법률,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는 뭐에 기초하고 있더라? 신의 성질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신의 성질의 원칙에 기초한다는 것은 우리 민법 2조 1항에도 규정하고 있지만 자, 권리의 우리 법률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법률 관계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법률상의 권리, 법률상의 의무의 관계로 나타나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지게 됐다면 우리가 매도인에게는 뭐예요?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요. 매수인에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 대신 매수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자,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법률 관계라는 건 이렇게 권리와 의무로 나타나고 한쪽 사람의 권리는 다른 쪽 사람에게는 뭐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대응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 2조 1항에 보면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상호 간에는 상호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게 바로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집을 팔고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계약금만 줘놓고도 이제는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순대로 중도금과 잔금만 주면은 이 집은 내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엉뚱하게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민법이라는 것은 생활 속의 법이었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시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편함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려니까 이제 민법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 민법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거기 총서를 보시면은 그 박스에 나와 있죠?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랬지만은 모든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재산 관계, 가족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래서 재산법 분야와 가족법 분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민법은 편제가요. 우리 민법의 편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민법 총칙이 있는가 하면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거기에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친족법과 상속법을 가르쳐서 가족법 분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족법 분야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과 우리가 물권법, 채권법, 물권법, 채권법을 가르쳐서 재산법 분야라고 하는데요. 바로 총칙과 재산법 분야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모든 분야가 또 출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총칙에서는 법률행위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총칙에서 법률행위편을 중심으로 하면 총칙의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 채권법이 모두가 출제가 되다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단원인데 우리가 채권법도 우리가 채권 총론 부분은 출제 대상에 제외가 되고 우리가 채권 강론에서 계약 각칙과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을 출제 대상으로 한다. 출제 범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렇게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민법의 의의 그래놓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게 문제가 없는 단어이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 민법 1118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민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민법이라고 표현되는 민법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118조의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우리 민법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 1조에서 보면은 만약 민사에 관하여 민사에 관하여는 것은 사인 상호 간에 어떤 민사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 민사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자, 맨 먼저 뭐예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사에 관하여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어떤 우리가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면 뭘 갖고 규율을 한다? 법률의 규정을 갖고 맨 먼저 규율을 하고요.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맨 나중에 나오는 조리라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조리를 뭐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신의 성질의 원칙과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법률상의 분쟁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최후의 기준은 뭐다? 신의 성질의 원칙이다. 신의 성질의 원칙이라는 속에는 바로 민사에 관한 우리가 공법상의 규정이 됐든 우리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이 됐든 우리가 특별법규가 됐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 됐든 민사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포함한 것이 바로 뭐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또 살펴보실 내용이 민법의 기본 원리 한번 볼까요? 민법의 기본 원리. 자, 89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바로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그러면 우리 민법은 1118조의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1118조는 단순한 법률의 규정의 조합에 지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우리가 1118조에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법률의 규정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는요.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는 사인과 사인 사이에 우리도 우리가 계급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있었죠. 양반도 있었고 상놈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도 뭐예요? 봉건주의 체제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계급이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는 우리가 이른바 신분관계, 그 계급에 의해서 이렇게 법률관계가 좌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공권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나타난 사조가 뭐죠? 자유주의 사조, 개인주의 사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의 태동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면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는 계급이 지배하다가 지금 이제는 사인상호 간의 뭐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 법률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사주를 바탕으로 하는 민법. 우리가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 그러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뭐가 있다?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런가 하면 과실 책임. 이 세 가지를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른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게 뭐죠? 사유재산의 보호입니다. 사유재산의 보호.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은 내가 땀 흘려서 우리가 재산을 모았다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소유권 절대 원칙이 지켜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든가요? 우리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지만 사람의 능력 차이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140억 벌고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땅을 왜 많이 가졌느냐 하니까 나는 자연을 사랑한 거지 땅을 가진 게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병폐가 심화가 되더라. 능력의 차이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권 절대 원칙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대 와서의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가 뭐냐? 자,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는 뭐라고 그래? 공공복리예요. 공공복리. 자, 공공복리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법 배우시잖아요. 그죠? 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리라든가, 뭐 건축법이 됐든, 하다 보면 우리 또 공인중개사법도 공법 체계에 해당되는데, 공법 체계에 보면 재정 목적에 공공복리 빠지는 경우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죠. 공공복리가 꼭 들어갑니다. 공공복리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민법은 뭐예요?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라서 우리가 공익보다는 뭐합니까? 사익을 우선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요. 근데 개인의 이익만이, 아까 소유권 절대 원칙도 결국은 뭐예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다 보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이 지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개인의 이익만이 이렇게 강조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복리라는 것은 공익과의 조화를 통한 사익의 보호.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공공복리라고 표현을 해요. 너와 나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공공복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는 공공복리와 자유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 원리는 공공복리의 이념에 따라서 소유권 절대 원칙은 가장 강하게 제한이 되죠. 어떻게 제한이 돼요? 사익상의 제한과 우리가 공익상의 제한에 의해서 우리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른바 뭐예요? 많은 제한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은 이렇게 공공복리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계약법 시간에 가서 공부하시겠지만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많죠. 그죠? 그럼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계약이 뭐예요? 공정성을 결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계약이 인정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복리를 바탕한 수정 원리에서는 적어도 계약은 뭐 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계약의 내용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과실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져라. 이게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서는 과실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정 원리에서는 과실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민법의 곳곳에서는 뭐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민법의 바탕이 되는 기본 원리는요. 아까 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민법을 이해하시면서 만약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를 꼭 떠올리셔야 돼요. 신의 성질의 원칙을 떠올리셔야 돼요. 가장 우리가 법률관계의 당사자 상호간에는 상호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두시면서 민법 문제를 풀어갈 때는요. 뭐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 이해가 안 가신다면 내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바탕이 되는 원리는요. 이 세 가지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가 공공의 자유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바탕이 되는 원리들이 뭐가 있냐면 뭐 신의 성질의 원칙도 있고 권리남용의 금지 원칙도 있고 거래의 안전보호라든가 남녀평등 사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요.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권리와 의무. 그러면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법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동산 학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법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과목들은 전부 뭐예요?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과 공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법으로서 이렇게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익보다는 뭐를 한다? 사익을 우선합니다. 근데 공법은 뭐예요? 공익을 우선하죠. 그러면 우리가 사법은 사인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지만 공법에는 누가 개입되고 해요? 누가 개입되어 있다? 공인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공인 그러면 우리가 좀 못합니다만 공법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사람 그러면요. 우리 민법상 사람에는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자연인이 있는가 하면은
법률로서 인정해준 법인이 있어요. 그 우리 주변에 법인 많잖아요. 그죠? 뭐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 가운데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분류가 되죠. 자, 대표적인 법인의 분류로서. 또 공법인, 사법인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공법인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했을 때는 공문서위죠. 공법인과 관련된 쟁송 절차는 뭐라고 그래요? 행정소송. 들어보셨죠? 그러면 바로 공법인 그러면 뭐예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법인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어느 한쪽에 누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공법인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과 공법이 다른 것이 사법은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사인상호 간에는 뭐예요? 평등관계예요. 그래서 민법 체계는 수평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수평적으로. 자, 수평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태여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사법은 뭐가 지배하더라?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사적자치. 사적자치라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는 당사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자, 이게 사적자치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체계가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추상적입니다. 얼마만큼 추상적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율법 3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생존하는 동안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가질 수 있대요. 죽으면 권리 가질 수 없죠. 그러면 생존하는 동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규정만 갖고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법에 규율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석을 해야 돼요. 생존하는 동안은 언제로 볼 거냐. 그럼 생존하는 동안은 뭐예요?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까지인데 그럼 출생의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이고 사망의 시기는 언제로 볼 것이냐. 이것도 골치 아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이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 적용, 구체적으로 법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공법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이에요. 공법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야, 민법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우리가 공법체계라든가 중개사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러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탁탁 된다 그러는데 거기 한 3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뭐예요? 하드웨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절망을 하게 되죠. 야, 뭐가 이렇게 많아?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은 암기 위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 위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법체계와 사법체계가 이렇게 틀려요. 이거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볼까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그러면 출생의 시기는 언제로 보냐? 자, 출생의 시기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 가령에서 산모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한 때 출생한 것을 본다. 진통선. 일부가 노출된 때 출생한 것을 본다. 일부 노출선. 전부가 노출됐을 때 아니면 우리가 독립해서 호흡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니까 이 출생의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출생의 시기로 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뭘로? 전부 노출설을 출생의 시기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이렇게 추상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최근에도 복싱 선수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느냐? 태아. 태아가 뭡니까? 모체 내에 수태되어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다. 법률용어로 낱말풀이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태아. 그러면 우리가 모체 내에 수태되어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인 태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뭐다? 정지조건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지조건설이라는 것은 태아에게도 출산을 조건으로 사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출산을 조건으로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복싱 선수 김득구 선수라고 있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김득구 선수가 이렇게 복싱을 하다가 죽었을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수태 중에 있어서 이랬을 때 상속권을 그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이냐? 그 부모,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인정할 것이냐? 수태 중인 태아에게 인정할 것이냐? 이 태아에게 뭐를 조건으로? 출산을 조건으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법 적용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해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민법은 말이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민법 조문 2개 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사법은 이렇게 수평적이다. 평등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에 공법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법적에는 명령 복종의 관계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적이죠. 하여야 한다. 뭐예요? 의무 규정도 있고 할 수 있다. 재량 규정도 있고 할 수 없다. 이게 말대로 뭐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은 이렇게 사인상관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것이 우리 민법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